오늘 컨텐츠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셰익스피어 작품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으실까요? 뭐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뭐 햄릿도 있고 리어왕도 있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야기책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연극용 대본이었어. 그래서 충격을 받고 책을 덮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읽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의 작품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스, 리어왕, 기타 등등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 많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단어들 중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건 그냥 옛날부터 영어로 쓰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단어들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과거 영국인들은 인도랑 셰익스피어를 바꿀 거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인도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없다면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인도를 포기하고 셰익스피어를 선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셰익스피어에 대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는 익혀둘만 하다 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영문학의 전설, 영문학과생들의 원수, 약간 문학계의 슈레딩거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이 많고 다시 영화로 리메이크 됐던 작품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올리비아 하세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리메이크도 많이 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라든지 스토리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차용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작품들, 뭐 연극, 시, 희극, 비극, 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써댔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들에 비해서 신기하게도 셰익스피어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의 전기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단 5%의 진실과 95%의 억측 혹은 상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사실만 이야기하면 이래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중반 영국 남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정확한 생일도 알 수 없어요. 1564년 4월 26일 유아 세례를 받았다 라는 기록만 있어요. 태어난 날은 몰라요. 그냥 유아 세례를 받았다 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사업가였고 이후 기록이 없다가 18살에 8살 연상인 여자 앤 해서웨이를 만나서 1583년에 딸을 낳고 1585년에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다 라는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이후 1585년에서 1592년까지는 셰익스피어 생애에서 이른바 잃어버린 시절입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극단원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떴고 몰라요. 없습니다. 이후 1594년에 새로 설립된 극장 시종장관 극단의 일원이 되었고 1599년에 극단 동료들이랑 함께 글로브 극장의 공동 소유주가 됐습니다. 1603년에 즉위한 제임스 1세의 후원하에 시종장관 극단은 국왕극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셰익스피어는 평민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신사, 젠틀맨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문의 문장까지 만들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됐고 1616년 4월 23일이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1616년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다예요. 셰익스피어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예요. 뭐 셰익스피어의 묘비에 적혀있다고 하는 뭐 여기 덮인 흙을 파헤치지 마시오, 이 돌을 건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이 뼈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셰익스피어가 직접 적은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유명 인사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이 돌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물론 음모론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약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하던 때는 정말로 격변의 시기였어. 메리 1세가 내려오고 나서 1558년에 즉위를 해서 전쟁도 겪고 종교개혁도 겪고, 그 와중에 뭐 카톨릭인들한테 막 생명의 위협도 받고, 기근과 역병과 막 패스트가 돌고 막 스페인에 계속 목숨 위협을 당하고 그런 때였어요. 이 당시에 오락, 언론 매체, 교회 공동체 역할을 하던 게 바로 극장이에요. 이때의 극장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장, 토론회를 여는 곳, 사람들이 특히나 극진파들이 모이던 곳이 극장이었어요. 1576년에 극장을 지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서커스단처럼 여기 갔다가 뭐 연극 막 하고 또 저쪽으로 갔다가 연극 막 하고 또 저기 갔다가 연극을 막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1576년에 드디어 상설극장이 만들어졌어요. 서덕이라고 하는 템즈강 오른쪽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매일매일 이제 연극을 하는 겁니다. 이후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글로브 극장은 1598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1599년에 공동 설립자가 된 거고요. 이 당시에는 무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는 그 배우들이 연극을 하는 곳이고요. 이 앞에 텅 비워진 데는 약간 스탠딩 관객석 같은 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벽 쪽에도 관객석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의 스탠딩, 가수들의 스탠딩 무대와 뮤지컬 공연하는 곳이 합쳐진 느낌?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을 에이프런이라고 했고요. 옆에 텅 비워진 데를 피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위에 보면 뻥 뚫려 있어요. 여기 위에는 천막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로 횃불을 밝혀서 이제 낮도 표현하고 뭐 불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극장에 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극진파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극장에 모였어요.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할 거 없이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구경했고, 이 당시에 거의 유일했던 오락 매체가 바로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로맨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코미디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아주 때를 잘 만났어요. 물론 윌리엄 셰익스피어 말고 이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셰익스피어 말고는 없죠. 극작가로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는 1590년부터 1613년까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초상일 거예요. 24년 동안 극작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총 37편의 희극을 썼고, 소네트는 154편, 장시를 한 2편 정도 썼다고 합니다. 소네트는 시예요, 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그런 연극 같은 거 할 때, 사랑을 속삭일 때 막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영미시라고 하는 거죠. 네, 소네트라는 걸 썼는데, 이런 소네트들을 한 100편이 넘도록 썼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습작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쓰기 쉬운 거 있잖아요.
역사를 토대로 이것을 살짝 변형한 거. 영국 사기를 중심으로 역사극을 처음에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썼던 게 이제 헨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이후에 낭만 희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낭만 희극을 넘어서 그때부터 대표작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비극의 시대예요. 그 이후에는 화해 경지를 보여주는 로맨스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초반에는 헨리 6세를 배경으로 한 글을 쓰다가 점점 변해서 말괄량의 길들이기 보셨어요?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쓰고 나서 1594년경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씁니다. 이게 그때 나왔어요. 이후에 1601년부터 1609년까지 만들어진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고요. 위대한 비극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줄줄이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줄리어스 시저, 시비아, 햄릿, 리어왕, 맥베스, 기타 등등이 이 시기에 다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셰익스피어는 인생과 인간에 대한 절망, 환멸 이런 거를 느끼던 시대예요. 인간의 결함과 인간의 악덕, 인간의 약점, 인간이 어떻게 뒤통수를 치는가,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 비극적인 결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1610년 이후에는 예술의 완숙기로 들어섭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 통찰을 하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화해를 하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견해, 이제 모든 걸 놓은 거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요때 쓴 건 겨울의 일기, 태풍 이런 걸 씁니다. 또 맨 마지막에는 또다시 처음이었던 헨리로 돌아와서 헨리 8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도 한번 봅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소설이 햄릿이거든요. 덴마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어머니를 빼앗아간 삼촌, 숙부, 그에 대한 복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에 빠진 햄릿은 중요한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뜨든. 인간의 우유부단함, 고뇌하는 인간상을 창조해낸 작품으로 서구 문학이 거둔 최고의 문학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햄릿에 나온 명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명대사도 있죠. 여기에서 나온 심리 증후군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선택장애입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두고 우유부단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햄릿에서 따온 햄릿 증후군이에요. 우리가 항상 내일은 뭐 입을지, 내일 점심은 뭐 먹을지, 내일 저녁은 뭐 먹을지 항상 고민하잖아요. 네, 우리는 햄릿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리예요. 두 번째 심리는 스코틀랜드의 장군이었던 맥베스. 마녀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쫙 펼쳐진 그 평원을 다 달리다가 다 마녀들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흉계를 꾸며서 던 코난을 죽이죠. 그리고 결국 친구였던 뱅코를 죽이게 되지만 자기 아들이 도망을 가고 나중에 맥베스의 폭정의 반란이 일어나고 많습니다. 자,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사람은 결코 그를 패망시킬 수 없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이제 맥더프를 죽이고 제왕절개로 나오고 갑자기 출생의 비밀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맥베스가 맥더프에게 살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맥베스의 줄거리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심리예요. 한 심리 연구실에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설문지를 제출하면서 감사 선물로 초콜릿과 비누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설문지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즐거운 일을 회상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도덕적인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비도덕적인 일을 회상했던 사람들은 높은 비율로 비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결과를 보고 맥베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극 중에 맥베스의 부인이 맥베스가 왕을 살해하자 자기 손을 씻으며 저주받은 핏자국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베스 효과란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양치질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을 했을 때는 그 핏자국을 지우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델로 증후군이에요. 주인공 오델로는 흑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베니스의 장군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베니스 공화국의 원로의 딸 데스데모나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오델로의 신임을 받던 기수 이아고는 본인이 갈망하던 부관의 자리에 캐시오라는 사람이 앉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이아고는 오델로에게 캐시오와 데스데모나가 밀통하고 있다,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흘려서 이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고 이것에 눈이 먼 오델로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기 아내를 죽여버려요. 나중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 오델로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자살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증후군은요, 명백한 증거 없이 자기의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처증, 의부증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나 작품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심리 효과를 만들어낸 이 셰익스피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데 책을 써요?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원래 평민이었고 초급 학교를 다니기는 했으나 부친의 가세가 기울자 초급 학교를 중퇴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중퇴한 인물이 이렇게나 대단한 문학을 다 썼다고? 이름이 셰익스피어는 맞긴 할까요?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사실 여러 작가들의 모임을 셰익스피어라고 불렀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필명을 셰익스피어라고 쓴 거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자체가 극작가의 필명으로는 딱 알맞은 이름이에요. 쉐이크는 흔들다, 스피어는 창이에요. 이게 왜요? 극장을 돌보는 여신이 아테나예요. 그런데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거든요.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면서 태어났는데 그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면서 창을 흔들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극작가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이름인 거죠. 아테나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셰익스피어라는 건.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초급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대본에 있는 이름들이 묘하게 다 달라. 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문맹이 그냥 글씨를 어정쩡하게 따라 쓴 것 같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서명을 한번 볼게요. 이게 서명이에요. 여러분들 글씨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지만 그냥 딱 봐도 뭔가 약간 내가 왼손으로 썼을 때 그런 느낌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따라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서명조차 여러 개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 글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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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글이 다릅니다. 이상하죠? 그가 직접 쓴 문서는 남아있지 않고 그의 작품, 편지, 대본, 서류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작품을 보면 3만여 개의 단어를 알고 200여 권이 넘는 책에 나오는 문구들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신조어를 막 만들어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정말로? 당시 16세기에는 책은 엄청난 귀중품이었어요. 1년에 한 150권 정도 출간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여 권이 넘는 책을 인용했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건데, 심지어 그 200여 권의 책 중에는 프랑스어, 그리스어, 라틴어, 스페인어로 적혀있는 책들이 있어요. 번역도 안 된 원소를 찾아서 읽을 정도였다고? 초급 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책이 너무 귀해서 당시 작가들은 책을 재산으로,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자기 유서에 두 번째로 좋은 침대는 아내에게 준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쓰잘데없는 가구 같은 것도 다 유서에 하나하나 남겼는데 책의 목록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 귀한 책들을 그럼 다 버린 걸까요? 도서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서관도 없었어요. 편지, 문서, 책 어떤 것도 없고 영어 체계를 바꾸어 놨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언어 천재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서는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문맹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게다가 그의 작품을 보면 법률, 의학, 천문학, 철학, 역사, 음악, 과학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적으로 능통했고 6개 국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책 한 권도 없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지식인 걸까요? 그의 작품을 한번 봅시다. 1500에서 1600년대죠. 라이트 형제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자동차 없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조 때입니다. 일본군이 이제 막 따당따당 최신식 화승총을 쏘고 있을 때였어요. 연마을에 가려면 집신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개나리보찜을 싸들고 가던 시절이에요. 자, 셰익스피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예절도 알았고요. 베니스를 매우 자세히 알았고요. 이탈리아의 북부지방 전통 역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가본 적도 없는데 각종 궁정 예절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요. 궁정의 삶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당시에는 뱃사람들이 자신들의 호방아, 내가 막 이랬어. 내가 말이야 낚시를 했는데 2m짜리 상어가 걸려왔다니까? 막 이런 막 거짓말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동쪽 나라에는 용이 산다고 믿었던 때예요. 그때 영국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촌뜨기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런던보다 베니스를 더 자세하게 알았다고? 정말? 베니스를 직접 가지 않고서는 모를 일인데?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정말 엄청난 대문호라면,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평민을 만나줄 리가 없죠. 제임스 1세에 의해서 국왕극단으로 승급이 되기는 했지만, 물론 후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나 자세히 알았다고?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셰익스피어는 대단한 극작가가 아니라 배우, 사업가, 부동산업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사망했을 때는 어떠한 작가나 시인도 셰익스피어를 애도하는 작품을 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나 영향력을 미쳤으면 셰익스피어 글을 기리며 뭐 이런 글 하나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배우로 명성을 날렸던 셰익스피어가 이 모든 작품을 썼으면 왜 그런 대단한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기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셰익스피어의 초상은 여러 개예요. 자, 셰익스피어의 정확한 초상이 아직 남아있지 않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정말로 동인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귀걸이하고 이런 날티나는 모습을 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게다가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요 그림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옆에를 보면 여기 뭔가 가면처럼 뭔가 쓴 것처럼, 뭔가 뒤집어 쓴 것처럼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지 않나요? 얼굴이 이렇게 크다고 갑자기? 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게 가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저렇게 대단한 가면을 16세기에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18세기 때부터 셰익스피어에 대한 정체 논란은 끊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19세에 불이 붙었거든요. 단순한 미스테리가 아니야. 그냥 막 이렇다더라, 셰익스피어가 가짜라더라 가 아니라 진짜로 유명 작가들 사이에서 이걸 토론 주제로 꼽았어. 쟁쟁한 대문호들이 셰익스피어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셰익스피어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누군가는 이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아니었더라도 이 글은 남아있으니까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빌려서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요, 근대 영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변호사이자 철학가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거의 최초로 거론된 후보예요. 셰익스피어 후보 1번. 자, 법률, 과학에 대한 지식, 언어 능력 두루두루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두루두루 모두 다 갖추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딜리아 베이컨이라는 역사학자가 사실 셰익스피어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베이컨이 집필한 글, 그의 일기,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유사한 내용을 엄청나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당시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1세 옆에서 권력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극장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다라는 게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1번 프란시스 베이컨이었어요. 자, 그러면 2번 후보를 만나봅시다. 두 번째 후보,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분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 크리스토퍼 말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말로는 셰익스피어랑 같은 평민 출신이었는데 무려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거지.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말로가 셰익스피어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말로가 무신론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중세 유럽에서 지금 어디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막 카톨릭이랑 막 개신교랑 지금 난리가 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신론에 대한 글을 썼다가 처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척을 했다는 거야. 그 예로 말로가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는 날로부터 13일 후에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이 출간되었습니다. 말로의 집필 방식의 문체와 셰익스피어의 문체가 상당히 비슷했고 작품 속에 의미를 숨기거나 상징하는 이용 형태가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그대로 묻어나온다는 거죠. 썼던 글들 중에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실제 셰익스피어이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존재했으나 그냥 얼굴 마담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막 넘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유력 후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유력 후보인 3번이십니다. 기호 3번. 이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분이 최근 들어 셰익스피어일 것이다 라는 주장에 가장 힘을 얻고 있고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에드워드 드 비어라는 분입니다. 17대 옥스퍼드 백작이요. 당대 가장 뛰어난 시인이라는 찬사를 받은 분입니다. 사실 이 에드워드 드 비어라는 사람은 신기하리만큼 셰익스피어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귀족들은 희극을 쓴다는 게 상당히 불명예로 여겨졌고 때문에 에드워드 드 비어는 필명을 쓴 게 아니냐라는 설이에요. 이 에드워드와 셰익스피어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에드워드는 귀족 출신이에요. 상당히 많은 곳을 여행했고 굉장히 똑똑했으며 궁정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궁정 예절에 당연히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는 젊은 시절부터 이탈리아를 여행했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도시, 항구 모두 그가 젊은 시절에 다녀온 곳이에요. 심지어 1575년에는 이탈리아에 살기까지 했어요. 에드워드 드 비어에게 이탈리아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베니스의 상인 율리어스 시저,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기타 등등 무려 14편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드워드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에 주석을 단 것도 셰익스피어 작품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 에드워드 드 비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거의 모든 작품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04년에 셰익스피어가 거의 작품 활동을 중단했거든요. 이 해는 바로 에드워드 드 비어가 사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드 비어는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자서전 비슷한 걸 쓴 거죠. 어때요?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셰익스피어는 정말 평범하게 런던에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꾸준히 자랐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천재성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만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너무 지나친 오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필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현재에는 폴란드의 철학자인 윈센티 루토스와스키라는 사람이 작가의 문체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문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통사론, 문법, 의미론, 어휘, 기타 등등의 검증을 거쳐서 문학작품의 원자를 찾는 거예요. 원저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각 작품마다 작가들 고유의 문체가 있어. 그거는 모든 작품에 일정하게 나타나요. 고유의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의 평균 길이, 단어의 배치 방식, 한 문장 속에 단어가 몇 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작가의 습관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럴 때 어떤 문체를 쓰고 어떻게 의미를 반복시키며 뭐 어떤 식으로 동사를 이렇게 쓰고 이런 거를 다 포함시켜서 원저자를 찾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걸 접목을 시키면요, 이걸 적용시키면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에요. 본인이 썼지만 공동집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셰익스피어가 극작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호 2번 크리스토퍼 말로와 함께
공동 집필을 했다라는 작품이 헨리 6세의 파트 1이랑 2예요. 헨리 6세의 파트 1과 2에는 크리스토퍼 말로의 문체와 셰익스피어의 문체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크리스토퍼 말로에는 뭐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크리스토퍼 말로 문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셰익스피어의 문체만 계속 나타나요. 자, 그러면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존재했고 크리스토퍼 말로랑 그냥 공동 집필을 몇 번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셰익스피어 본인이 썼다는 주장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썼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셰익스피어 이름을 써서 처음부터 에드워드 드 비어가 썼다면 에드워드 드 비어가 셰익스피어의 문체와 동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한 검증 방법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아닐까요? 1, 2, 3번일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어 자체에 영향력을 줄 만한 대단한 작품의 원저자는 사실 불명이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정설이에요. 네, 아직 정확하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모든 글을 썼다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셰익스피어가 현존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이 썼든 안 썼든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은 전설로 남게 됐고 참 희한하게도 일반인들에게 정치를 풍자하고 당시 급진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극을, 코미디를 했던 그런 서민들의 연극이 지금은 거의 경전처럼 바뀌었죠. 거의 건드리면 안 되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의 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티브가 되었고 지금도 리메이크가 됐고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영화에도 그의 신조어는 남아있죠.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렸든 정말 본인이 셰익스피어든 대단한 건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혼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